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제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대충 살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원래는 책 제목이었는데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어가 됐답니다.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된다. 뭘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청년들이 이런 생각 갖고 사는 대한민국.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측은하고 저 스스로를 자책해봅니다. 어쩌다 이런 사회를 물려주게 됐을까. 일자리, 결혼, 집장만, 출산, 육아. 저희 세대에는 일상이었던 것이 하나하나가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힘겨워 죽겠다는 뜻이랍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와 믿음 속에 오늘 직설 2018년 총정리하고 2019년 우리가 해야 할 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직설 함께해 주실 패널 여러분들 1년 동안 방송 출연 가장 많이 하시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 가장 많이 해주신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박종희 전 국회의원님, 부산 카톨릭대의 차재원 교수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교수님들이 모여서 올 한 해를 사자성어로 정리를 합니다. 2018년은 한마디로 정리를 했더니 임중도원이랍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런 뜻이라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먼 한 해 보내시느라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 네.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좀 여쭤보면 작년에는 뭐였어요? 파사현정입니다. 파사현정. 예, 사악한 것을 부수고 사고방식을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 바른 거를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권 교체가 있었죠. 뭐 촛불혁명에서 정권 교체가 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새로 집권한 그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을 통한 일종의 개혁을 강하게 외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교수사에서도 아마 파사현정이라는 단어를 고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그랬지. 그러기는 했네요. 예, 네. 파사현정 참 어울리는 말이었고 올해 임중도원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러시죠. 뭐 상당히 그 임무는 무겁고 그렇지만 아주 갈 길은 아직 먼 그런 상황이다. 갈 길은 먼 한 해다. 그래서 뭐 교수 신문에서도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반도 평화라든지 예. 또 적폐청산 수사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좀 나름대로는 지금 또 어려움에 좀 부딪히고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일종의 그 당근 채찍질을 가하는 듯한 예. 그러한 그 목소리를 담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고 참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희 의원님 올해 임중도원 말고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그 사자성어 있으십니까? 글쎄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망연자실이겠고, 망연자실. 또 국민들이 허탈해하죠 지금. 네, 국정 운영을 보면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통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올 한 해 참 많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반하장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부가 얘기했던 정의와 인권과 민주가 실종되고 또 국회 청문회에서 하는 거 보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또 임명하고 낙하산 인사 계속되고 있고 네. 또 민간인 사찰 과거에 비난하던 정권이 자기들 DNA에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적반하장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남의 쇼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네. 북한 입장이 또 이 남북 간에 미북 간에 보면 북한의 어떤 과대 포장된 그런 부분들을 비핵화하고 이제 섞어갖고 지금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는. 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망연자실, 제 입장에서는 내로남불. 네.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자성어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신다는 말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그런 지적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박종희 의원님 의견 좀 들어봤고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올해 한 해 참 방송 출연 많이 하면서 나라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나라 걱정하다 보니까 1년이 훌쩍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한마디로 좀 정리가 돼요?
저는 그냥 뭐 나라뿐만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말을 믿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 파사 현정이라고 해서 예. 정권을 교체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이제 그런 세력이나 기득권을 가졌던 분들하고 사실은 이제 새롭게 이 뭐 권력을 가졌다 내지는 이제 정권에서 일을 하게 되는 분들하고 간에 좀 여러 가지 힘든 뭐 싸움이면 싸움, 이제 네. 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사실은 서로 간에 약간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면 예. 아니 경제라고 하는 건 당신들이 다 망쳐놓고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갑자기 모세의 기적처럼 흥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놓고 예.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서 공격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런 의견이 또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그러면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이 과정이 과도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들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바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필 규정 아니겠나. 그러면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일희일비하거나 뭐 대응하면서 뭔가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좀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면서 하면 결과론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면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방향이었다 그러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걸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먼다라는 교수들이 뽑은 올 한 해 사자성어 임중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온도차와 시각이 다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담아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죠. 저희가 올 한 해에 직설을 포함한 모든 방송 프로그램들이 주제별로 키워드라는 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도 좀 반영을 좀 해봤고요. 우리는 1년 내내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해왔나. 한 7개 정도로 정리가 좀 됩니다. 남북정상회담, 사법농단, 최저임금, 방탄소년단, 미투, 갑질, 적폐수사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차 교수님 혹시 빠진 거 있습니까? 뭐 저는 뭐 대충 다 잘 짚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좀 해보죠. 제일 많은 거는 역시 남북 정상회담이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저 키워드를 관통하는 예. 하나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교집합이 눈에 교집합이 보이십니까?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전환 시대. 전환 시대. 그러니까 지금 그 남북 정상 최저임금 미투 적폐수사 모든 것들이 기존의 관행, 세계관,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는 근본이 것이죠. 바뀌고 예, 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한반도가 사실은 지금 세계 유일한 냉전 지대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하나의 세계사적인 그 변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한반도판 그 대탕트가 열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미투라는 것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투도 보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그 유지되었던 남존여비의 사상.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뿌리 깊게 그 우리 사회에 체질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또한 전환기에 모색되고 있는 것이고 갑질 문화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네. 갑질 문화 같은 경우도 당연시해왔던 걸 갖다가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죠. 뭐 그리고 지금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예요. 방탄소년단도 우리나라의 대형 기획사가 아닌 소형 기획사에서 출발했지만 새로운 문법과 새로운 방식으로 이 BTS가 상당히 세계에 알려지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팬들이 한글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맞아요. 말 그대로 지금 상당히 한류가 새로운 형태로 또 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새로운 전환 시대에 보면 분명히 새로 아주 좋은 선의로 시작된 것 또 동기 순수성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이 과정에서 상당한 반항과 저항 또 쉽게 더 좀 격하게는 반동의 흐름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 시대가 과연 어떤 식으로 기결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대전환의 시대를 변화를 겪고 있다. 그것이 교집합이다는 차재용 교수님 말씀에 시청자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키워드에서 딱 2개가 빠진 것 같아요. 박항서와 손흥민이 빠진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기분 좋은 뉴스는 박항서 감독하고 손흥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그걸 저희가 따로 키워드로 특별 주제 삼아서 저희 1시간짜리 토론을 한 적은 없지만 기분 좋은 키워드는 그거 아닌가 싶은데 박 의원님 뭐 빠진 거 있으시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딱 꿰뚫어 보시는 뭐 없습니까? 저는 하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자면요. 적폐수사와 사법농단의 현 정권에서 하고 있는 적폐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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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치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모든 가치를 끌고 가서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정말 미학 아닙니까? 예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스포츠나 연애 오락에서만 찾아야 되는 이 현실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요. 네. 과거를 돌아보는 이 거울을 늘 앞에 놓고 이 정치인들이 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예. 어쩌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현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운동권, 또 뭐 좌파 이런 소수의 세력이 끌고 가는 우리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속도 조절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정치적 문제점 이슈들이 적폐 재현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야당 의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지금 실제로 이런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달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에도 뭐 DNA가 없다고 하는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든지 정의고 당신들이 했던 것은 뭐든지 불이고 불법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그래서 정치가 협치가 안 되고 있고 또 뭐 유치원 3법이라든가 또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과거 탓으로 하면서 현재 과격하게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에 계속되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일각에서 현 정부의 대응 방식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게 뭐냐라는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좀 완화해서 좀 수정된 표현으로 좀 의견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데 사필 규정으로 하셨으니까 반박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아니다. 토마스 쿤이 말하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 저항하는 무리들이 있다. 아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김태호라는 사람이 뭐 민간인 사찰을 얘기를 계속 했지만 실제 그 사람이 내어놓은 것들이 과거 정권에서 했던 거를 그냥 얘기한 거라는 게 또 일부 밝혀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아직은 말을 아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너무 하고요. 예단하고 너무 단언하지 말자 이런 저는 말씀. 이제 이번 2018년 키워드와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었던 것 중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저는 여론, 소셜 미디어, 여론, 국민의 목소리, 아하.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엄청나게 그 빠른 속도로 모든 각계각층의 이슈에 파고 들어가고 그 이슈를 선점하고 오히려 이슈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화제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이 되어주는 좌표가 되어주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는 중요성이 2018년에는 가장 크게 대두된 것이다. 중요하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 이른바 여론이라는 게 중요한데 저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소연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 노영희 변호사님이나 여기 계시는 패널 여러분들처럼 방송 활동을 왕성히 하시고 집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여론이라는 스펙트럼이 제가 경험했던 지난 30년의 여론에 비해서 너무 넓어지고 너무 극한과 극한이 넓어져서 도대체 어느 지점이 국민의 중론이고 여론인지에 대해서는 30년 경력을 가진 저 스스로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여론 너무 이렇게 넓게 가는 것이 이게 다양성만이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공통분모에 근접해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오늘 2018년을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키워드는 남북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에서 시작해 싱가포르 6.12로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과 이어진 현기증 나는 한반도 정세. 자, 뭐 올해 뉴스 1위인 것만은 분명히 보이는데 요거 좀 평가 좀 해보죠. 차 교수님부터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참 다이내믹 코리아는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올해 1월 1일 날 그 첫 아침에 방송에 방송에 나갔었는데 당시 그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왔어요. 신년사. 야, 그러면서 충격적이었죠. 바로 그 현장에서 일종의 뭐 중계방송 비슷하게 네. 뭐 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네.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그 네.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거기서 시작됐어요. 이제 시작의 문구를 텄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도 저도 상당히 아주 뭐 박수를 보내면서 상당히 기대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야기했던 그 신년사에서 나왔던 화해의 메시지가 네.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는 미처 상상을 못했다는 것이죠. 예. 어느 정도 상당히 북한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포석을 깔고 나름대로의 변화의 몸집을 드러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생각과 예. 뭡니까 일종의 관습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 그 판문점 정상회담 그리고 또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평양 공동선언까지 숨가쁘게 아마 상당히 진행되고 오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지대로 남아있었던 한반도에 정말 새로운 그 화해의 물결, 대탕터의 물결을 잃었다.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준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또 지금 그 평양 선언 이후에는 지금 이 북미 간에 그 비핵화 관련된 부분이 약간은 지금 교착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을 하신다. 우문 현답 좀 기대하겠습니다. 우문으로서 저 화면들을 보는 저 시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왔었던 저 감동적인 저 장면들에서의 한반도의 대변화가 기대치가 100이었다면 올해를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12월 30일 이 순간에서의 남북 관계는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는 상당히 기대치가 한 80까지 갔다고 한다면 네. 아마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을 때 한 90까지 갔던 90.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기대치는 좀 많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뭐 70까지 정도로 내려갔지만 떨어졌다. 그러나 상당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요소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 남북 관계 더 나아가서는 북미 간의 아마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남아있는 동력은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으로 지금 예상되는 네.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자체의 상당한 이 추진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낙관적인 전망을 저는 갖고 낙관적인 계신다는 전망을 갖고 뜻이 뭐 80, 90, 70 정도 이렇게 예상을 좀 하셨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고 박종희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변화가 가져온 이 현기증 나는 한반도 정세를 좀 냉정하게 좀 보시는 편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변화하려는 노력이 이제 자체 에너지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제재라든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진정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발적 변화가 아니라고 보시나요? 물론 김정은의 저 표정과 저 제스처는 자발적인 변화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실정은 이런 이 북미 협상이라든가 남북 평화 이 테이블에 안 나올 수 없는 내부적으로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번에 그 북한의 입장이 이 한반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이 세력의 비핵화다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태도가. 네.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그 남북 철도 이 갑을 받은 평화의 착공식. 예. 그러니까 상습 부도 업체에서 나온 어음을 보고 받아들인 이 평화가 아니냐는. 백지 어음만 보고 우리가 너무 섣불리 빨리 가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네요. 아까 제가 모두의 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예. GP 철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남북 군사 합의라든가 또 미국과의 어떤 북미 정상회담의 연말 개최를 얘기하다 그것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국민들에게는 어떤 평화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면서 정말 내실 있는 이 하나의 가시화된 조건들은 없다. 아하. 우리가 돈을 또 주고 이 북한의 철도 예. 일제 시대보다 더 후퇴해 있는 이런 시설들을 엄청난 재원으로 이제 이 투자를 해서 실행 계획에 넘어간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또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선언적인 이런 부분도 없이 갈 수 있는지 이것은 좀 이 섣부른 평화다 이렇게 보고 너무 정치적인 이런 행사에
매몰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많이 됩니다.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대목, 뭐 국내외 미국에 안팎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대변을 좀 해줬다고 봅니다. 뭐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철도 착공식과 관련해서 현재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돈은 공식적으로 없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연결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돈이 듭니다라는 계획은 나와 있지만 대북 제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착공식일 뿐이지 철도 연결을 위해서 돈이 지급된 거는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그게 없는데 이제 지금 벌써 북한 철도 제대로 해서 유라시아 철도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이제 어떤 섣부른 환상만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너무 앞질러 가면 비핵화 속도하고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이제 어떻게 보세요? 뭐 박 의원님도 그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속도와 관련해서라든가 기대치와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우리가 참 붕어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붕어 같다? 예, 붕어는요 기억력이 3초래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낚시해서 잡혔는데 풀어주면 또 와서 물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놀리잖아요. 붕어머리라고. 예, 붕어 머리, 붕어 예, 이렇게 세 글자를 붕어 뭐뭐라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예, 작년 이맘때 딱 1년 전인데요. 예.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예. 로켓맨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욕하고 핵탄추가 내가 크네, 네가 크네 예, 이러면서 그리고 싸울 때. 엄청나게 전쟁의 위험이 맞아요. 있다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온 국민이 전부 다 불안에 떨기도 했었어요. 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랬는데 바로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네. 우리 대통령하고 3번이나 만나고 예. 그리고 미국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현재 지금 1년 동안 진행되어 온 그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 작년까지 있었던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나 실질적으로 행해진 것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남한하고 북한 간의 관계도 그동안에 말로 떠들었던 혹은 돈을 주워가면서 떠들었던 그런 것의 그 성과하고 올해 한 해 성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네. 미국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1년 동안 이만큼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은 평가를 해줘야 감사하고 된다. 평가를 해줘야 된다. 아하.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우물에서 숭늉 찾지 말라고 대통령이 말했듯이 당연히 이제 그 구체적인 과정이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내년에 있을 것이니까 네. 그걸 지켜보고 협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왜 100리를 가야 되는데 지금 10리밖에 안 갔냐 네.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올해 한 해 있었던 이 대통령의 그런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나 네, 저는 네. 김정은 얘기하는 비핵화 의지나 실질적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단계도 어느 정도 이행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영변 핵실을 파괴하고 예. 그런 것들을 물론 살펴보게 이제 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 뭐 확인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교적, 기술적 평가는 지금 분분합니다만은.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도 그동안 한 번도 된 적이 아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은 북한하고 손잡고 경제적인 부분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면 저는 지금까지 올 한 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너무 급하게 가서 또 그럼요. 괴연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시키지는 말자. 네, 차근차근 두 분의 기대하자는 말씀이 거죠. 동전의 앞뒤면으로 다 같은 얘기를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해주셨다고 봅니다. 정리를 하자면 1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해보는 시점에서 보면 남북관계, 북한 김정은의 진정성 전쟁하는 것보다는 낫지. 전쟁 운운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가 훨씬 난 거니까 뚜벅뚜벅 가자라는 측면. 그런데 비핵화 뭘 했는데 뭐가 됐는데 이런 의구심 둘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2018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2019년 전망 좀 해보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2019년. 결국 답방인가요? 뭐 답방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방이 먼저입니까?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2차 북미 회담이 먼저입니까? 사실은 그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되고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한반도의 그런 좀 그 냉전 구도를 예. 종식하는 하나의 이벤트 성격이 상당히 활용 점점이었는데. 활용 점정이 예.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서울 답방이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니까 서울 답방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동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북미 간의 지금 그 비핵화 협상 자체가 교착 국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만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서울을 내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네. 이거 자체가 상당히 또 다른 하나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예. 이 스탠스를 아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합니다. 아마 예. 제 생각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미국이 상당히 그 대북 제재에 대한 나름대로의 융통적인 그러니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남쪽에 내려가서 갖고 올 수 있는 정치적 소득이 뭘까라는 부분을 아마 고민을 했겠죠. 네. 아무것도 없이 자신이 가서 자신의 일종의 정치적으로 상당히 호의를 베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네. 대가 없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자신의 체면도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방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내려와서 또 다른 이 그 비핵화를 위한 좀 더 전향적인 제스처를 더 나타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동창리나 지금 영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핵신고 리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한다든지 네. 반발짝이라도 좀 더 나감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 이 간의 협상에 이 추동력을 가하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의 방문 자체는 단순한 뭐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또 국면 전환을 위한 뭐 올해 1월달에 신년사의 아하. 그를 뛰어넘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가 새로운 되지 않을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예, 저는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있는 카드로 보시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살아있는 카드로 봅니다. 박정희 의원님 온다고 보십니까? 안 온다에 한 표십니까? 글쎄요, 뭐 올해 안 왔으니까는 뭐 내년에 올지 안 올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청와대 북한의- 입장은 연초에는 올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장담했던 것들이 남북 관계에서 맞아떨어진 게 있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개방인데요. 네. 상시 면회라든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그것은 비핵화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북한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 범위에도 벗어나는 이런 네. 일인데 이것도 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뭐 관광지 문제라든가 이것은 어떤 유엔 제재 문제가 풀린 복잡한 문제인데 이런 교류와 개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감이 없다고 그렇게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 간단하게 풀릴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 의회 분위기 또 이 정부의 이제 어떤 그 전향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노영희 변호사님은 짧게 여쭐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 전후 사정 설명 이런 저런 거는 다 이제 분석들을 해주셨으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테니까 온다고 보십니까? 안 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온다면은 김정은 답방이 먼저입니까? 트럼프 만나는 게 먼저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온다고 본다. 예, 시기는 뭐 그 미국하고 정상회담 한 전후로 되겠지만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수는 없고요. 없지만 그래도 오기는 온다고 왜냐하면 이제 봅니다. 베이징에서 또 만난다고 하잖아요. 예, 저기 예. 미국이 중국하고 그러면 그 시기하고 또 북한하고 만날 시기를 조율해야 된다면 그것이 아직 다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우리나라를 내려오는 것까지 지금 같이 집어넣어서 판단하기 좀 곤란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부산에서 어제 전국 최초로 민간이 예. 그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그 기념하면서 예. 그 앞으로 이제 준비위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성사 환영 부산시민준비위원회 발족식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것이 가진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 백두칭송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거랑은 그거는 이제 자생적인 뭐 민간인들끼리 그분들은 저는 모여서 공산당이 하는 좋아요 이런 분들은 아니고 그건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예, 예. 백두칭송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이거는 민관이 같이, 민관이 같이 합쳐서 이제 한 하니까.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시청에서 이제 그런 시장 주관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것인데 예.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이제 전향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과정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 국민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어떻게 잘 나아갈 것인지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우리는 준비돼 있죠, 잘. 예, 온다고만 하면 우리야 뭐 어떤 형태로든지 준비하는데 근데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 변수가 그때 제가 원래 올해 연말에 오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안 온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경호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빈손으로 올 수 없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또 하나는 경호 문제 때문에 반대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경호는 대한민국을 믿어야죠. 우리가 믿고선 평양 가듯이 김정은도 올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경호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와야죠. 그런데요. 우리 그 정도 실력은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 지난번에 그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예. 당일날 그 기차 타고 가면서도 당일날 깜짝 발표를 한 것처럼 아니, 그건 실제 그건 북한이 비정상 국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원래 북한은요 최고 지도자는 1호 행사는 왔다 가야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서울도 왔다 간 다음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는지 모른다는 농담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는 아하.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런 우려가 이제 물론 뭐 당연히 표현의 자유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만 의견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무산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도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자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예. 우리도 뭐 온다고 그러면 그럼요. 저 경호 문제나 뭐 교통체증 이런 거 가지고 협조 안 할 국민들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예. 보면요, 북한에서 시간을 끄면 끌수록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절대로 끌 서두르지 것이다. 않을 것이다. 예.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백두칭송위원회니 해서 막 그런 의견도 분열되고 공영방송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이 와를 끓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거냐, 언제까지 이것이 기대가 있다가 실망으로 변해서 어떤 반작용이 날 거냐를 계산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답방을 할 건지 뭐 북미 정상을 할 건지 이런 판단을 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1월 1일 2019년 김정은의 신년사 관전 포인트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년하고 2018년하고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정치, 경제, 외교 뭐 이런 공통적인 거 빼고 2018년 참 특이했던 한 해였던 게 저 세 번째 줄 미투와 갑질. 저거는 예년에 없었던 주제입니다. 예년에 없었던 키워드가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요거 미투가요. 대한민국 차기 대선 구도를 바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이 전문가시니까 미투 때문에 안희정 지사 뭐 그 대선 구도에서 몰락하고 또 많은 걸 바꿔놨죠 우리 사회에. 네, 그렇습니다. 미투는 사실은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그거보다 되게 순수하게 예. 정말 그 우리나라에 만연되는 성폭력이라든가 이 젠더 감수성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선을 그은 이제 한 해였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요 대목에서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빡하셨을까 봐. 안희정 지사 지금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1심 무죄 나왔죠. 네, 1심 죄 무죄 아니라는 거 나왔고, 아니에요? 예, 무죄 이력은 나왔고.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았다. 기억은 나는데. 그리고 2심이 2심이 언제예요? 이제 지금 한번 시작을 했고요. 2심 지금 예, 진행 항소심 중이군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지은 씨, 그러니까 비공개로 네. 김지은 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비공개로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러면서 그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키워드가 될 만한 이슈를 이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데. 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 미투로 인해서 사실은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어떤 들어요. 문화가 바뀌었나요? 예컨대 우리 노래방 같은 데에서는 흥겹게 놀다 보면 신체 접촉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보통 술을 마신다며 가기 때문에 좀 거기 가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또 회식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예, 생길 예. 정도로 그러니까 저녁 문화의 그 지형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아예 회식 이 문화라든가. 회식 문화가 바뀌었군요. 예, 미투 그리고 때문에. 남성과 여성 간의 뭐 호칭이라든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네. 차 교수님, 시작은 서지현 검사였는데 그 여검사 아직도 검찰에 있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뭐
자기가 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그 고통이 여전하다고 호소를 많이 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미투의 일종의 촉발자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아직도 상당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조직 예. 내에서 뭐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자신의 폭로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이 상당히 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히 이 여성 성폭력, 성추행의 피해자들에게 자신 있게 나서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뭐 서지현 검사가 상당히 용기 있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자신과 관련된 이 지금 재판 자체도 본인이 이야기하기는 아무래도 무죄가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지금 네, 예측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사회적인 인식과 그 법적으로 심판하는 과정에서의 유무죄의 추정과는 또 약간 거리가 있는 이런 현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서지현 검사가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지현 검사가 예. 던진 이 용기 있는 이 항변 자체가 저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바꿔놓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뭐 정치권에서도 뭐 지금 상당히 차기 대권 주자의 유명한 반열에 올라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낙마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상당히 뿌리 깊게 뭡니까 이렇게 내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데는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한 것이 아닐까. 당장 우리가 비근한 예를 본다고 한다면 문화 권력에서도 문화 권력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하나의 예. 또 이 계기가 됐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화 게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한 우리 연극계를 상당히 어떻게 좌지우지하다시피 했던 이윤택 씨가 완전히 지금 상당히 6년 넘게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당한 그 중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벨 문학상까지 뭐 이렇게 거론되던 고은 시인도 이렇게 추락을 하고 그리고 뭐 영화계에서 상당히 뛰어난 뭐 여러 가지 그 연기력을 보여줬던 유명 배우들도 줄줄이 낙마하면서 상당히 그동안에 감춰져왔던 우리의 치부들이 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잘못된 이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는 데는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서지현 검사가 하는 그 미투 운동이 처음에 이제 시발점이 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서지현 검사가 왜 고통을 받고 있냐면 그 처음에 본인이 쏘아올린 그 쟁점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예컨대 서지현 검사가 얘기했던 것은 자신을 성추행했던 그 상사에 관련한 문제 때문에 그분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를 나쁘게 보았고 그래서 인사 이동에 있어서 매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라고 해서 했는데. 권력 그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예. 그리고 서지현 검사가 이제 서기호 전 판사를 변호인으로 해서 현재 지금 민사소송하고 있는 거는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그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을 줬냐 안 줬냐 이걸 가지고 쟁점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상황에서 서지현 검사가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다, 무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나머지 뭐 이윤택이라든가 고은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관련된 안희정이라든가 이런 분들 관련된 진짜 그 성폭력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거하고 약간 결이 달라서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좀 제대로 안 풀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지현 검사는 이제 그 상갓집에서 상사가 추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폭행이나 뭐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제 입증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러나 있는 조직적 거거든요. 그런 문화가 검찰 내부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내부 고발자였고 그렇습니다. 이 남성 위주 이 성 문화 인식에 대한 고발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르기는 좀 했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뿌리 깊은 유교에서 비롯된 남존여비. 어제 제가 할머니 제사였습니다만 여성들은 3번 반절하고 남자들은 2번 반밖에 절하지 않는 또 뭐 여러 가지 차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폐습들이.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은 이제 관행이고 뭐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관대하게 뭐 이렇게 봤던 시각들이 엄격하게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그런 우리 사회에 성숙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인데요. 정치, 뭐 경제계, 뭐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가리지 않고 이제 쓰나미처럼 이 문제들이 가면서도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제 미투가 운동이 제대로 이제
결실을 못 보는 분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뭔가 요란하게 1년 내내 떠들기는 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 사회는 미투와 관련돼서 뭐가 바뀌었지를 되돌아보면 근본적인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이건 뭐 회식 문화가 바뀌었다를 가지고 우리가 성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많은 변화는 있지만 그동안의 그 가해자로서의 남성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것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가해자들은 숨어 있거나 드러내지 않아 있고 아니면 피해자들은 걸려도 많고.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그 유독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좀 있어서 정치인이나 또 예술인들이라든가 그 이제 그 남자들은 다 똑같을 텐데 예. 왜 특히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걸렸을까? 그래서 제가 아니 아까 이 문제가 그건 죄송합니다. 아닌 이 뭐 진보 보수 진영의 문제는 아니었었던 것 아니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그렇게 말씀이신 됐는데 거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잘못한 걸 뉘우치고 무마하거나 뭐 보상을 해준다거나 해서 넘어갔고 네. 진보 진영 사람들은 네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뻗뜨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그건 뭐 좀 예, 있는데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네. 주장이십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의 논리가 아니었었고 여성들이 뿌리 깊은 왜곡된 남성 위주의 성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여기에 대한 고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직장 내에서 이제 그런 성 그렇죠. 예, 문제라든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엄격하게 우리는 바꿔놔야 처벌하는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단계적으로 가서 앞으로 이제 남성 위주 우월주의의 어떤 직장 문화라든가 이 사회 간섭이 미투 운동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 예.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미투가 법적 제도적 변화로 가는 건 결국 국회에서 법을 고쳐줘야 되는 전문가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국민들 입장에서 요거만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 인식의 변화 있지 않습니까? 펜스 룰이라든지 노래방에 가지 않고 회식은 1차만 하고 딱 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펜스 룰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미국 부통령이 예. 이름이 펜스잖아요. 예, 담벼락. 자기는 여성들하고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자기 밥도 안 먹는다? 부인 이외에 다른 여자하고는 단독으로 만나지 않는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여성하고 만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잠정적으로 아하.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어주는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게 만들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힘이 센 남자가 영향력이 많은 권력을 가진 남자가 나는 와이프 이외에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엉뚱한 방향의 역차별이나 이런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그 사람의 그 펜스 룰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미투나 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조롱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그렇게 되고 되는 있는 거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노래방을 가거나 회식하고 난 다음에 2차를 가거나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가서 그런 걸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까 봐 아예 회식도 안 하고 1차도 안 하고 여자도 안 뽑겠다. 여자랑 말도 안 하겠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왜곡되고 변질된 방향으로 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회식을 가고 2차를 가고 노래방 가 이게 문제가 아니다. 실제 그런 관계나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하자. 이게 본질인데 그렇죠. 그거가 가기 전에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내지는 조롱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래서 여자들은 아예 뽑지도 않아. 여자 옆에는 가지도 않아. 말도 안 섞고. 맞아요. 이런 그건 식으로 하게 아니에요. 되는 그건 거는 해법이 아니에요. 매우 옳지 않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저는 근데 그게 꼭 나쁘다 좋다를 지금 현재 따질 수는 없고 이게 과도기적으로 중간적으로 사실 남성분들도 그동안에 해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오기 뭘 해와요? 나도 일부 모르게 남성들이 해오던 거 뭘, 나도 모르게 예, 모든 어떤 남성들이 식으로 예. 어떤 식으로 내가 반응하거나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걸 조심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그런 말이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을 지금 당장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고쳐나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예. 좀 이제 지켜봐주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 변호사님 빼고 박정희 의원님하고 차재원 교수님하고 저하고만 여기서 약속을 하시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노래방은 죄가 없고요. 회식에도 죄가 없습니다. 2차도 죄가 없어요. 가면 우리는 그냥 돈만 내주고
젊은 사람들 놀으라 그러고 우리는 집에 가자고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문제라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것도 해법 아닙니까? 특히 노변호사 예. 빼고 이것도 매우 문제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럼 계속 거기 앉아서 그런 일이 같이 미투가 즐기고 벌어지나 안 아니죠. 지르나 끝까지 그러면 감시를 하고 미투가 있을까요? 벌어지는 거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아, 화합을 예. 위해서 갔으면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예. 아니 예. 그러니까 남녀간의 뭐 그러니까 성차별, 그러니까 성적인 다름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뭐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대든 30대든 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남자든 그 사람이 남자든 뭐 여성이든 또 뭐 20대든 30대든 똑같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하고 네. 같이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러한 문화 자체가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남성들의 예. 이제 마초 의식이 문제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이 말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딸 같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지 말도 안 하면은 돼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내 딸 같으면 그러겠냐고요. 그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그래서 걸리시는 분들 걸리면 걸릴 짓 하면 안 되지만 걸리더라도 내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부인 같아서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자, 모든 여성들이 뭐 성별을 떠나서 내 가족이고 내 딸 같고 내 아내 같았으면 그랬겠느냐라고 그 기준만 가지고 하면 뭐 하자 없을까 싶습니다. 이건 법과 제도의 문제 전에 우리 민도와 우리 인식의 문제니까 우리 2018년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이 오디오를 한번 좀 듣고선 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른바 갑질 논란을 갖고 왔었던 별로 유쾌하지는 않은데 한번 기억을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한번 듣고 가보시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날 잘 모르나 보지? 대답 안 한다고 난 넘어가는 사람 아니거든? 대답 안 할 거야? 당신도 문제야.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으면 재촉을 해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따위로 갖고 와? 시끄러! 너 뒤에 가서 내 욕 진탕하겠지? 그쵸? 억울해 죽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정말? 당신 월급에서 까 그러면 월급에서 깔까? 징계해. 나 이거 가만히 못 놔둬. 어디? 징계하세요. 어디서? 이거 왜 밑에 가다? 아니, 나 패팅기 좀. 야! 당장 못 거쳐다. 너 가서 거쳐와. 그래! 아유! 야! 죽어라 했어. 아유! 그냥. 방배동 집 알아 몰라. 가봤지? 소창동 가다 와봐! 서 있는 거 빨리. 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뭐 들어도 또 분노를 하실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정리됐나 좀 결과 좀 한번 짚어보고 가죠. 팩트 체크 차원에서. 노영희 변호사님. 네. 한진가 일가에 대해서는 뭐 저 소리 지르고 뭐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거는 형사처벌 받은 건 없죠. 그러니까요. 다 끝났죠, 그거. 조현민 씨 예를 들면 이제 물컵 던진 사건이 이제 정말 무혐의 됐고. 그 사건이 중요했었는데 예. 다 무혐의 됐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명희 씨 폭행 사건 같은 것도 피해자. 피해자들하고 또 합의를 합의 보면서 다 또 됐고. 정리가 되고 조현아 부사장도 뭐 비슷하게 좀 저 정리가 되고 화면에 있고. 나왔던 저 피해자들하고는 합의가 다 된 거죠. 지금 저 부분도 아마 합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알려지지 않겠죠? 이명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예. 저 당시에는 저기 이제 이슈가 돼서 당시에는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분들이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소식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피해자들이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커서 자, 국민적 공분은 컸으나 저것 때문에 형사처벌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정리된 하나 거예요? 지금 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은 그거죠. 저 새 모녀가 예. 그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밀수입을 밀수. 했다. 이런 예. 것만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로 넘겼으니까 검찰에서 기소하겠죠. 네, 그 그렇게 대목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 결과론적으로 갑질이라고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저 세 모녀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갑질 논란 2018년. 차재훈 교수님 어떻게 지켜보셨고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끝났습니까? 갑질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뭐 존재하고 있겠죠. 뭐 오늘 제가 어디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직장 갑질을 상당히 좀 예방하고 구해주는 직장 갑질 119라는 뭐 단체가 발족이 됐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올 초부터 조현민 씨가 관련된 여러 가지 갑질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지만 올 한 해만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지금 그러니까 제보된 것이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28,000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네요. 하루 평균 65건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여전히 아하.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뜨거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하. 이 직장 내 갑질에서 상당히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 사회적 관행도 관행이지만 이러한 직장 내 갑질 문화를 단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상당히 미비했던 것이 아닐까. 된 게 없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소위 말하는 양진호 방지법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주요 내용 자체가 직장에서 욕설이나 왕따를 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정신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재 처리를 해준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호소를 하면 사업주가 딴 데로 그러니까 지금 부서를 배치 이동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가해자에게 대해서 이 징계를 강하게 취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를 하는 그러한 법이 통과됐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말씀하신 한다면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은 본회의 통과돼서 법이 발효된 거죠? 이제 바로 되려면 예, 조금 바로 시간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걸리지만 어저께 법은 통과됐기 통과된 때문에 거죠? 아마 어허. 내년 초부터 아마 발효가 될 겁니다.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나마 상당히 조현민 물컵 갑질의 일이 아마 우리 사회적으로 소중한 네.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갑질 얘기 나오면은 빠지지 않는 분들이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신데 국회의원들 갑질 전 국회의원이시라서 좀 곤란하시겠지만 박종희 의원님은 뭐 자타가 공인하게 오히려 항상 의뢰 자세로 겸손하게 하셨으니까 전혀 그런 논란을 요만큼도 당해본 적이 없지만 요새 후배 의원들 갑질 의혹에 이렇게 휩싸이는 거 보면 국회가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한 발짝 떨어지시면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김정호 의원, 예.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 이제 갑질하다가 뺏지도 않지 몇 달 되시지도 않은 분인데 사실 그분이 국회의원을 대변해서 마치 갑질의 대명사처럼 돼버려서 이 무식한 귀신한테는 부족도 안 통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처음 해본 사람들은 다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도 계속 이런 갑질은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녹음하고 녹화하는 부분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올해 갑질이 논란이 된 거라고 보고요. 네. 더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근로기준법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직장 내 상사가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좀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네, 네.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완비할 만한 대목이 많죠. 그렇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아까 차지영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119 뭐 신고하듯이 예. 이 갑질이라든가 직장 내 폭력이라든가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 못지않게 또 사회적인 기구도 좀 예. 나와야 되겠고. 아니 갑질은 딴 거 없어요.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루트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 그렇습니다. 이외에 다른 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일과성적인 모욕, 폭언, 폭행뿐만 아니고 경제적 갑질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예. 국회의원들의 갑질도 이제 중요하지만 대기업에서 이제 하청업체 하고 있는 갑질, 아, 1년, 이른바, 2년, 3년 예. 시간을 끌면서 예. 돈을 안 주게 되면 말라 죽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갑질에 관한 예.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 또 국회라든가 정부 모든 부처에서 민원인에게 하는 갑질, 보이지 않는 갑질들, 또 제도 개선,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그 올 한 해의 그 교훈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생각나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감하시고 갑질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갑질? 갑질. 영어로 갑질이죠. 예,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갑질을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요. 고유어로 갑질입니까? 갭질이라고요. GAPGIL 그래서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미국 언론이 아무리 봐도 영어에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갭질이라고 그걸 직역을 해놨더라고요. 아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재벌도 있어요. 재벌도
재벌의 갑질 그럴 때 재벌이 미국의 단어가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냥 JAB 재벌 이렇게 써놨어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2019년에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이런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인데. 부끄러운 한류군요. 네, 그건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지 못할 만한 한류인데 자랑할 만한 한류도 있어요. 2018년을 자랑스럽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 박항서, 손흥민. 차 교수님, 네. 이런 거 얘기하면 싹 웃음이 나오죠, 우리가. 아, 그렇죠. 예. 저도 뭐 사실 음악 좋아하고 또 축구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또 한국 또 아이돌 그룹과 또 아주 박항서 감독 또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있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지금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저께 했던 손흥민 2골 넣는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안 게임에 차출되는 바람에 네. 사실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못 부진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좀 휴식 기간을 거치고 나서 회복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상당히 장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무엇보다도 뭐 사실 그 방탄소년단이 지금 끼치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한류의 문화 이 영향력을 저는 뭐 상당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반짝 스타는 아니라는 것이죠. 넘어섰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뭐 싸이가 사실 지난 지금 한 몇 년 전에 시작을 했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뜨면서 상당히 그 뭐 세계적인 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만, 예. 싸이가 어떻게 보면 한번 일시적인 그 유행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BTS는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의 외국 공연 같은 경우 보면 바로 이 투어 공연이 딱 예고가 되면 뭐 거의 뭐 몇 번 사이에 전석이 매진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BTS가 노래를 거의 다 우리말로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부르는데 외국 공연에서 저기 지금 꽉 들어찬 이 외국 관중들이 한국말로 따라 부른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정말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이후에 아마 지금 한글이 또 다르게 주목받는 새로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BTS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효과지만 저는 BTS가 갖고 있는 노래에 담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아마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공감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로 치면은 1조 원. 1조밖에 안 될까요? 1조 원 이상. 1조 원 이상 되겠죠. 유튜브에서 보는 뷰가 이제 1억 회를 넘어서는 이런 정말 단군 이래 최대 범세계 글로벌 스타가 아닌가 싶고요. 미국의 가수들도 이 싱글 차트를 낸 다음에 이게 빌보드에 오르려면은 대단한 거죠. 투어를 뭐 몇 년을 해서 올라가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이 BTS는 이 콘텐츠를 올려만 놓으면은 3일 만에 막 이게 빌보드에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한류의 그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에 이수만이라든가 뭐 JYP라든가 이런 대형 기획사가 슈스케를 통해서 그게 쌓인 거예요. 이제 뽑은 다음에 또 엄격하게 사생활까지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의 음원이라든가 이 작곡도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작곡을 같이 하고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 높낮이라든가 이런 박자라든가를 다 믹스를 해서 관리를 그래서 한다 이거죠. 여러 가지로 버전으로 만들고 굉장히 정교하게 기획이 되고 전략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라는 말씀. 이거는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BTS 아미가 또 이제 받쳐주고요. SNS로 그건 전 세계적인 또 팬클럽이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 BTS만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IT 기술의 승리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하는 민족성의 승리다 이렇게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건 살려 나가야 돼요. 미국 그 UN 연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칼군무를 보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7명이 아주 뭐 한치의 동작이 틀리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 BTS, 박항서, 손흥민, 우리는 지금 반짝 스타를 지금 추앙하는 것이 아니고 2018년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여기서 좀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노 변호사님은
이런 희망적인 요소를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사실은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고 예, 또 경제 이제 어렵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지는 뭐 이상이나 위치 같은 거를 이제 정립해야 될 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문화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도 한 방향으로 이제 삼아야 되고 또 그 이외에 나머지 그 정말 유일한 분단 국가였던 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아야 되고 해서 네. 전체적으로 좀 자꾸 이 남남 갈등 같은 것들을 야기하거나 자꾸 싸우지 말고 좀 한 넓게 보자. 목소리를 가지고 아하. 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자, 문화가 돈이다. 싸우지 말고 세계를 향해서 좀 나가보자. 이런 말씀들 좋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딱 30초씩 한 바퀴만 좀 돌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문제다. 안 하면은 또 서원에서 경제에 발목 잡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 사실상 레임덕 논란까지 불어오고 있는데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경제, 뭐 우리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지지도와 경제 문제 어떻게 해야 되고 2019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희망사항 좀 하나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우선 최저임금이라든가 이 노동시간 단축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로남불, 이 과거 정권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재현하지 말고 그다음에 특권층을 없애야 돼요. 민노총이라든가 전교조라든가 해서 과거에 우리 사회 바꾸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촛불 정신 뭐 이런 것들 가슴에 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친노동 정책과 친노조 정책은 좀 분리해서 좀 대통령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가 좀 변형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사실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거는 구조가 받쳐주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 경제 기적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세계 환경하고 지금 예. 환경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 4차 산업혁명도 있고 그러면 새롭게 바뀐 구조와 인프라에 맞추어서 이 경제 구조를 다시 변형시켜서 해야 돼 이게 성공해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그것을 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면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이것들을 조금 바꾸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거시적으로 조금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특히 이 청와대에서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경제 정책을 조금 짰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은 결국은 첫 번째도 경제, 두 번째도 그럼요. 경제, 세 네. 번째도 경제겠죠.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죠. 경제를 주안점을 둔 2019년 기대하면서 차재현 교수님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경제는 심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 세력이 아마 이 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박정희 의원님께서 뭐 초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5월 10일 날 취임사에 답이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5월 10일, 2017년 5월 10일은 국민 대통합이 시작된 날이라고 네. 역사에는 기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통합의 노력 그리고 또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그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또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이 권한을 나누겠다는 이 다짐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청와대 정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청와대가 일종의 만기 칠람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조금 국정 스타일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임중도원 중에 도원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자, 희망을 가지고 2019년 기대하면서 세 분 말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희 의원님, 노영희 변호사님,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새해도 고맙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결국 국회에 출석한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답니다. 국회에 나가서 설명할 거 설명하고 해명할 거 해명해라. 청와대 특감반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와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 연내 통과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라면서 통큰 결단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결단에는 특감반을 둘러싼 공세를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면서 다소 수세적으로 의혹을 방어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31일에 조국 수석이 직접 국회에 나가는 만큼 모두를 전환해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환경부뿐만 아니라 330여 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감반원들이 나눠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지시와 보고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다며 31일 국회에 출석하는 조국 수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중요한 이슈들 여쭤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들으셨듯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결단이었나요? 전례가 없었죠? 전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는 국회 상임위 나가서 2번이나 출석해서 답변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국감 증인으로 예. 됐었고 또 하나로 이제 그 운영위 때 뭐 근데 그거는 또 민정수석실하고 관계돼서 출석한 적은 있는데. 예, 근데 이번엔 딱 타겟팅이 돼서 하는 예. 거니까 정치적 부담이 크기는 하죠.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저 김용균법, 산업안전법 예. 저것이 이제 그 연내에 통과가 돼야 되니까 뭐 그러면 전제 조건인 이 조국 임종석 비서실장 출석해라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뭐 산업안전법 통과는 명분이고 네. 예, 저는 그 청와대에서 이제 뭐 이건 저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고 조국 수석도 형법학자니까 아마 이제 이 정보는 또 민정수석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야당이 갖고 네. 있는 것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해봤을 때 나가서 이제 그 전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겠다 네. 하거든요. 고발인 신분이지만 그러면은 그걸 좀 검토를 해봤을 때 자신 있는 부분, 자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설명만 잘 한다면, 대응만 잘 한다면,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출석하는 걸로 가닥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더불어서는 출석을 안 하고 뭉개고 있기에는 얘는 지금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는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것이고. 지금 부정 의견이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부정 의견이 60% 정도라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출석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좋습니다. 생각됩니다. 자, 임종석 조국 국회 나가라.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은 본질적으로 나가서 혼나고 와라가 아니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공세적으로 설명해라. 가서 싸워라. 이런 의미가 그럼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사과하는 거는 정중하게 이제 사과를 도의적 책임일 뿐이고. 예, 그 이제 도의적 책임이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쉽지는 않을 텐데 저는 네. 이제 정보 양의 그 비교를 한다면 청와대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당 입장 뭐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한정된 정보 제보라든가 언론 기사에 기반한 공격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거는 이제 야당의 불리한 점이고 청와대는 유리한 점인데 또 청와대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첫째는 이제 김태우 수사관, 네, 지금 폭로자의 비위 사실과 이 사람이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지금 공개되지 않은 어떤 뭐 또 다른 비위도 있을 수 있는 네. 거고 아니면은 뭐 평소 일할 때 이런 스타일이었다든가 뭐 그런 점도 좀 찝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왜 뭐 민간인 사찰 부분에 특히 뭐 우윤근 대사의 1,000만 원 얘기라든가 아니면 환경부의 저런 문건이라든가 뭐 일부 이제 민간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것 같은 그런 부분은 불리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네. 하지만 이런 목적이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 일종의 좀 물타기 논점을 좋습니다. 흐려가면서 예.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청와대가 이제 가서 정면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관계를 좀 미리 좀 따져보죠. 자, 대검 감찰 결과가 나왔어요. 네. 김태우 수사관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영 이게 문제가 많은 친구더라. 이거 해임감이다, 해임감. 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이 폭로한 내용도 믿을 수 없다. 이런 3단 논법 논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그게니까 그게 청와대의 논리죠. 아. 자기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뭐 과장되거나 아니면 예. 자기가 보고도 안 하고 예. 그냥 본인이 일탈행위로 저 받아온 첩보 작성한 문건을 마치 보고한 듯이 지금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뭐 거짓 이런 주장을 거잖아요. 한다. 개략적인. 1년 반 동안. 예, 뭐 개략적으로 청와대의 지금 주장은 그런 예. 건데. 그러면 이 김태우 수사관과 변호인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청와대와 대검은 나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지만 나는 1년 반 동안 해왔던 일을 꾸준히 보고해왔고 이런 활동을 해왔다. 이게 내가 미치거나 예. 내가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아닌구서는 어떻게 윗선의 지시 없이 내가 1년 반 동안 이런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논리인데 예. 야당은 이 부분을 그러면 이게 사실상의 암묵적 지시나 보고 아니냐라고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조국 수석이라든가 예. 다른 이제 뭐 비서관 그 반장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런 첩보 민간인 우리가 감찰 대상이 아닌 네. 사람에 대해서 그런 민간인 첩보를 사찰로 오해받을 만한 예, 첩보들은 가져오지 마라 그런 거는 그리고 예.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일 방식을 이전 정권하고는 다르게 하라고 수차례 구두로 얘기를 했다. 그런데 뭐 김태우 수사관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뭐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좀 굉장히 수그리는 자세이지만 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몰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알겠네요. 청와대 입장은 명확하네요.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국회 나가도 죄송합니다. 저렇게 일탈 행위 한 거를 우리가 그동안에 단도리 못하고 미리미리 잘라내지 못한 건 잘못됐는데 우리가 지시한 바 없고 우리 그거 보고받은 바 없고 활용한 적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 없습니다. 이 논리로 계속 일관하겠군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때 왜 그 대통령 외유 때 선글라스 예. 끼고 그 뭐 지뢰 발굴 유해 발굴하는데 갔다가 이제 아주 그 몰매를 맞았었죠. 예.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제가 뭐 눈이 안 좋고 또 뭐 이러면서 그 임종석 실장은 굉장히 대응을 잘해요. 아주 이렇게 수그리는 모습으로. 근데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한 번도 노출이 된 적이 없죠. 조국 지금. 수석은 이런 정치적 공세를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SNS 보면 좀 격정적일 때들이 있죠. 예, 글들에. 그럼 그런 모습이 보이고 막 버티듯이 뻣뻣하게 굴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역풍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국회 출석이 월요일이죠? 31일이니까. 예, 31일이니까 이제 마지막 날 2018년 마지막 날 국회는 조국 민정수석을 둘러싼 여야의 이 공방. 아유,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주제에 맞게 좀 이런 쟁점으로만 공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여당 의원은 감싸게 하고 시간 끄는 뭐 의사진행 발언하고 뭐 태도가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이러면 못한다 그러고 정해 소동 벌어지고 왜 반말해 뭐 이제 이렇게 가고 왜 소리 질러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운영이 조국 수석은 증인석에 앉아 있을 거고 여야 의원들끼리 막 그러다가 왜 반말해 왜 너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러고 이제 하고 가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운영위의 그 소속 의원들을 보면 홍영표 지금 현 저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있고요. 그다음에 김관영 지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있고요. 뭐 김삼화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 민주당에는 이철희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당도 뭐 윤재옥 전 수석 부의장 정책위 의장이라 그러니까 좀 화력을 갖춘 의원들은 꽤 있습니다. 볼만은 하겠네요. 자, 사실관계 차원에서 그 31일 국회 조국 민정수석 출석을 앞두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관계가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명단은 찍어내기 블랙리스트라는 야당의 주장이 더 합리적입니까? 그냥 달락을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준 거다라고 하는 환경부의 오락가락한 해명이 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 한 330개 되고 거기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리스트는 그 공공기관과 현재 누가 거기에 재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는 부처들이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현황 파악을 굳이 거기에다 그러니까 감찰반이 개입돼 가지고 그 리스트를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그냥
파악을 위해서라면은 납득이 안 가는 예, 거고 목적이 있으니까 저런 리스트를 만들려고 한 건데 그 옆에 보면 뭐 사퇴 뭐 버티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동향이 적혀 있잖아요. 예,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빗대 보면은 목적은 사퇴를 시키고 자리를 만들어서 낙하산 인사를 하려고 했던 거 예. 아니냐, 코드 인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환경부가 처음에 대응을 할 때 처음에는 문건 만든 적 없다라고 했다가 밤 자정이 다 돼가지고 사실은 봤더니 김태우 수사관이 요청해서 만든 건 사실이다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매를 자초한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청와대 감찰반인데요. 자, 그 명단 좀 내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관행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환경부 감사 담당관실이 와서 뭐 받아갔다는데. 예. 근데 그것도 환경부만 그랬냐? 이런 또 국민적 의혹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김태우 수사관이 윗선의 지시도 없는데 혼자서 환경부에 저 동양 문건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정말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자, 안 그럼 되잖아요. 그런 대목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쟁점이 되겠군요. 예, 쟁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일탈행위다. 나는 네. 보고받은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라고 계속 발뺌하듯이 답변을 하면 그거는 저는 국민들이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행위 자체는 이게 사찰인지 뭐 블랙리스트인지 그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되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이거를 청와대가 시켜서 했느냐 개인의 일탈이냐 요 쟁점 어떻게 정리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전 포인트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죠. 월요일 날 어떻게 진행될지. 자, 정개특위가 연장이 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뭐 이게 손학규 대표 단식은 푸셨는데. 예, 뭐 다행히도 단식을 푸셨는데 지금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몇 명이나 늘려야 돼요? 지금 그게 30명이다, 60명이다 그것도 또 달라요. 자, 내용이. 좋습니다. 서로 안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30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조건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그럼 기정사실로 치고 전제 조건으로 치고 자유한국당이 일단 의원수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까?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어렵다. 거고 또 하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 개정을 한다면 다른 권력 체제 그 같은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그러죠. 내각제로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권력 구조에 대통령제가 대한 아니라. 개헌과 같이 가자라는 게 그럼 한국당은 하지 말자는 얘기 같은데요?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나만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좋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수 늘리는 거에 지금 동의가 돼 있습니까? 지금 비례대표제를 그러면 좀 늘리자라는 늘려야 것까지는 된다. 좀 양보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여기 시간에 나와서 한국당이 어차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걸 믿고 지금 민주당은 슬쩍 이거를 수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논란은 정개특위가 연장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예, 이게 또 시한도 있고요. 시한도 있고, 좀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라고 전망해놓고 해를 넘겨보죠. 어떻게 될지. 자, 이거 시간이 다 됐지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정동영 의원이 인상이 바뀌셨다 그래서 봤더니 이 눈 수술을 받으셨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눈썹이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의학용어로? 그걸 뭐 안검하수라고도 하고. 안검하수. 네, 이게 상안검 이완증이래요. 네. 나이 들면은 왜 노인들이 눈썹이 자꾸 눈을 찔러서 눈물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가 늘어지는 거죠 위에. 여성들이 하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여성들이 하는 이른바 쌍꺼풀 수술과 안검하수요? 이게 수술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까?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미용 목적의 쌍꺼풀이면은 보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혜택을 못 받는데 보험 혜택이 안 되고 비급여고. 비급여예요. 그럼 여성들 쌍꺼풀 수술은 다 생돈 내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비급여인데 내 돈 주고만 하는 건데. 그럼 안검하수 수술. 이게 이제 상안검 이완증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는 거는 급여를 받아요. 보험 의료보험 급여를 받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 정동영 의원 안경 쓰고 계시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겉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쌍꺼풀이 좀 보이죠. 이렇게 인상이 좀 바뀌셨다 이런 내용이네요. 근데 지금은 부어서 그렇고 예. 저 붓기가 가라앉으면 더 온화한 인상이 될 거라고 아하. 예측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설명은 눈을 찌르는 이 안검 이 내반 증상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고서 고통스러워서 아예 이번 참에 그냥 수술을 해버렸다 이 말씀인데. 저 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많잖아요. 예.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때 뭐 미용 시술을 했느냐, 쌍꺼풀 수술이 미용 목적이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수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예.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훨씬 인상이 좋아지고 좋던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왜 그게 논란이 되죠? 아니, 저렇게 부어 있는 상태일 때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예. 남자의 그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삐딱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백내장 수술 받으시고 안경을 썼었죠. 그리고 안경 쓰셨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시고. 예. 정치권에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 뭐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분, 남성 호르몬 주사 맞는 분 많잖아요. 저 이제 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눈썹이요. 눈썹 이 문신. 눈썹 문신.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 그래서 앵그리버드 그때 이렇게 된 모양 때문에 앵그리버드라는 저기 얘기도 들었는데 이거는 또 좀 관상학적으로 눈썹이 진한 것이 관운에 좋다. 그래서 또 하시기도 하고. 예.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인의 이미지 변신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무죄 아닌가요? 그렇죠. 뭐 대중에게 유권자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애쓰는 거는 저는 좋게 봐요. 그게 뭐 어떤 고액이라고 한다면 또 뭐 그럴 수도 반감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논란을 가지고 왔던 정동영 의원님 새해 들면은 저희가 붓기 좀 빠지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번 모셔서 자세한 내용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 눈빛이 달라진 정동영 의원 얘기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2018년 고마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출석 지시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조국이 뭐라고 민정수석이 뭐라고 국회 출석을 안 하고 버팁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 반원, 6급 미꾸라지 한 마리 개인 일탈 지시한 바 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지금까지 청와대의 대응은 MB 때나 박근혜 때나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노무현 시즌2가 아니라 박근혜 시즌2라는 세간의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청와대 특감 반원의 개인 일탈은 1년 반이나 전방위로 지속이 됐습니다. 윗선이 몰랐어도 문제, 알았으면 더 큰 문제,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결국 국정조사의 특검까지 갈 사안인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답변, 내용과 자세가 그래서 중요해졌습니다. 3년차 접어든 문재인 정부, 우린 과거와 다르다라는 걸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할지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